내가 원했던 것은 독자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삶이 잠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전달하는 것뿐이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라.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표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부터 더욱 더 멀어질 뿐이다.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다. 행복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으며 성공도 마찬가지다. 그것에 무관심함으로써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나는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따라 확실하게 행동할 것을 권한다. 그러면 예기하건대 언젠가는 정말로 성공이 찾아올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공에 대해 심각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더불어익다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정말 털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귀마개까지 하고 눈만 내밀고 출근을 했는데요. 내복도 두꺼운 걸로 입고 양말도 겨울 털양말로 신었는데 칼바람이 얼굴을 덮치고 장갑 낀 손가락을 파고드는데 손가락이 정말 얼얼하더라고요. 이렇게 방한복을 확실하게 입어도 추운 이 계절에 제대로 된 옷을 입은 것도 아니요. 난방이 제대로 되는 잠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먹는 걸 배부르게 먹는 것도 아닌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얇은 옷으로 시베리아의 추위를 견디려고 하면 견딜 수 있을까요? 죽음의 포로 수용소를 읽으면서 장면마다 제 자신을 대입시켜 보았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 과연 손이 시렵고 발에 동상이 걸릴 정도의 추위와 하루에 손바닥보다도 작은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버티면서 노동을 하면서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삶에서 자살을 했을까 하고요. 저자이신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저자님은 추위와 굶주림, 감시인이 주는 모멸감, 동료들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자살하지 않고 삶을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산다는 것은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며 살아남으려면 그 시련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삶의 목적이 있다면 시련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없다. 각자가 스스로 찾아야 하며 그 해답이 요구하는 책임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만약 그것을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프랭클 박사는 다음과 같은 니체의 말을 인용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저자님은 광제수용소에서의 일상이 평범한 수감자들의 마음에 어떻게 반영됐을까 하는 질문에 답하려고 쓴 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쓴 이야기 대부분은 규모가 큰 수용소나 이름 있는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다. 대량 학살이 실제로 자행됐던 소규모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위대한 영웅이나 순교자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관리인 행세를 하며 특권을 누렸던 카포들이나 유명한 수감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저명인사의 시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시련,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 소매의 신분을 구별해주는 특별한 표시조차 달지 못한 채 카포들의 멸시를 받았던 보통 수감자의 이야기다. 저자님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생활을 하면서 인간이 살아야 할 의미를 깨닫는다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수용소 안에는 세 부류로 사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카포입니다. 카포는 수용소 안에서 나치대원 말고 수감자를 관리하는 관리 수감자입니다.
이들은 나치대원보다도 수감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고 악질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카포는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선발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수감자 가운데 성질이 제일 난폭한 사람에게 수감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업무가 주어진 거죠. 수감자들에게는 나치대원들보다 카포가 더욱 무서운 존재였죠. 그들이 행하는 폭력과 모멸감은 나치들이 행했던 것보다 더했으니까요. 수용소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잔혹한 폭력을 일삼고 도둑질하는 거는 물론 친구까지 팔아넘길 수 있는 곳이죠. 저자님은 사람이 수용소 생활의 고역으로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연민의 생각도 들지 않고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한 조각의 빵에 정신이 팔려 있는 자신을 봅니다. 극도의 추위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연민을 느낀다는 것은 범인으로서는 힘든 생각일까요? 두 번째로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전기가 흐르는 철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수용소를 도저히 빠져나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바로 전류가 흐르는 철창으로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자살자들은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삶에 대한 허무가 찾아오고 더 이상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삶을 놓습니다. 세 번째는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어떠한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내면의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고 필연적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수감자들은 수용소 생활이 유일한 구조가 되며 이는 수감자들에게 일정한 유형의 행동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는 어떨까요? 강제 수용소 안에서 인간은 자기 행동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을까요? 저자님은 자신의 경험으로는 있다라고 합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막사를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마지막 남은 자신의 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주 극소수였지만 이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죠. 수용소에서는 항상 선택해야 했다. 매일같이 매 시간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찾아왔다. 그 결정이란 당신으로부터 자아와 내적인 자유를 빼앗아 가겠다고 위협하는 저 부당한 권력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것이었다. 그 결정은 당신이 보통 수감자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유와 존엄성을 포기하고 환경의 놀이개가 되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강제수용소 수감자들이 보이는 심리적 반응은 어떤 물리적, 사회적 조건에 대한 단순한 표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수면 부족과 식량 부족,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 수감자를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결국 최종적으로 분석해보면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소라는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강제수용소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의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수용소에서는 남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친해진 후 나는 도스토옙스키의 이 말을 자주 머릿속에 떠올렸다. 수용소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 그들이 겪었던 시련과 죽음은 하나의 사실,
즉 마지막 남은 내면의 자유를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해 준다. 그들의 시련은 가치 있는 것이었고 그들이 고통을 참고 견뎌낸 것은 순수한 내적 성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빼앗기지 않은 영혼의 자유이다. 우리는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친구와의 싸움, 가족 간의 불화, 직장에서의 해고, 갑작스런 가정 경제의 파탄, 가족의 병환으로 무너지는 살림 등 차라리 죽고 싶다고, 다 놓아버리고 싶다고 말할 정도의 고통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시간을 오랜 기간 보낸 적이 있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나는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보냈는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삶의 의미와 성장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내 정도면 꿀이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보면 저자님은 배고픔, 피곤함, 추위, 노동, 폭력, 모멸감이 가득한 수용소에서도 긍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미래의 목표를 찾을 수 없어서 스스로 퇴행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는 일에 몰두한다. 앞으로 우리는 이와는 다른 의미에서 수감자들이 공포로 가득 찬 현재를 덜 사실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과거를 회상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실제 존재하는 현실에서 현재를 박탈하는 행위에는 어떤 일정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사실 수용소에서도 긍정적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린다. 자신의 일시적인 삶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삶의 의지를 잃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 앞에 닥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예외적으로 어려운 외형적 상황일 뿐이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인간에게 정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린다. 수용소의 어려운 상황을 자기 정신력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대신 스스로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그 어떤 것으로 경멸한다. 그들은 눈을 감고 과거 속에서 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사람에게 인생은 의미 없는 것이 된다. 물론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렇게 위대한 영적인 고지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세상 일에서의 실패와 죽음을 통해서도 이런 위대한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들은 평범한 환경에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낸다. 평범하고 의욕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스마르크의 이 말을 들려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인생이란 치과 의사 앞에 있는 것과 같다. 그 앞에 있을 때마다 최악의 통증이 곧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새 통증이 끝나 있는 것이다. 강제수용소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기회가 자기들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곳에도 기회가 있고 도전이 있었다. 삶의 지침을 돌려놓았던 그런 경험의 승리를 정신적인 승리로 만들 수도 있었고 그와는 반대로 도전을 무시하고 다른 대부분의 수감자처럼 무의미하게 보낼 수도 있었다. 니체가 그랬죠.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요. 저자님은 말합니다. 삶에 무엇을 기대하지 말고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매일 매시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말이나 명상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태도에서 찾아야 한다고요.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고 개개인 앞에 놓인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책임을 떠맡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수용소에서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저자님은 인생이 그들로부터
여전히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고, 미래에는 그들이 인생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줌으로써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식이 삶의 의미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교수가 되는 꿈이 삶의 의미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남편이 삶의 의미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봉사하는 삶이 삶의 의미일 것입니다. 개개인마다 독자성과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는 생존에 대한 책임과 그 의미를 계속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우리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죠. 그렇기에 아무리 힘든 삶이라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자님은 수용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일을 말해주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제 일어난 일이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한 개인의 체험과 관련된 경우에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저자님 말대로 실제 일어난 일은 그 일을 겪은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체험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지는 정확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의 내면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경우든 말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